1485년 조선의 하늘 아래 30여 년에 걸친 기나긴 편찬 작업이 마침내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복궁 편전에 모인 신료들의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경국대전,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규정한 헌법이자 설계도였습니다. 3명의 왕을 거쳐 완성된 이 위대한 법전을 최종 반포한 왕은 성종이었으니 그는 세조의 손자로 12살의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습니다. 1469년 예종이 즉위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위 계승 순위로 보면 성종보다 앞서는 인물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는 자을상군, 즉 성종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정의왕후가 성종을 택한 이유는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어른들의 말을 잘 따른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정의왕후는 7년 동안 어린 성종의 뒤에서 실질적인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 성종 곁에는 또 한 명의 강인한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인수대비는 불교와 성리학을 두루 섭렵한 학식 있는 여성으로 아들이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직접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인수대비는 조선 여성의 도덕 지침서인 내훈을 직접 편찬할 만큼 탁월한 학자였으며 성종의 학문적 소양 형성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1476년 20의 나이로 친정을 시작한 성종은 수렴청정 기간 동안 갈고 닦은 학문과 포부를 이제 직접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종이 친정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 때부터 이어온 경국대전 편찬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의 역사는 성종보다 한 세대 앞선 세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개국 이후 70여 년 동안 쌓인 왕명과 교령, 판례들이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법체계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 현재 유효하고 어떤 것이 폐지된 조항인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웠고 동일한 사안에 서로 모순된 규정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취양 노사신, 강희맹 등 당대 최고의 학자와 관료들을 동원해 대규모 법전 편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완성된 법전을 보지 못하고 1468년 세상을 떠났고 예종 역시 재위가 짧았기에 작업은 성종에게 미완의 과제로 넘어왔습니다. 성종은 서거정 양성지, 한계희 등 학자들과 함께 수정과 보완 작업을 지속했으며 수백 차례의 논의 끝에 마침내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편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규정들을 어떤 원칙으로 조율하느냐였습니다. 세종대의 판례와 세조대의 왕명이 충돌하거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어 온 관습법이 중앙의 법령과 어긋날 때마다 수백 차례의 토론과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법조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를 두고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는데 너무 구체적이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너무 포괄적이면 자의적 해석이 남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성종 16년인 1485년 모든 논의가 마무리되고 경국대전이 최종 반포되었습니다. 이후 경국대전은 1894년 가보개혁이 단행될 때까지 약 400년간 조선 최고 법전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속대전, 대전통편 등 후속 법전들이 편찬되었지만 경국대전의 기본 원칙과 육전체계는 조선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국대전은 이호, 예, 병, 형, 공의 육전으로 구성된 체계적 법전으로 국가 운영의 모든 영역을 빠짐없이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전, 리전은 문무관리의 임용, 승진, 포상, 처벌을 규정했고 호전은 토지 제도와 세금 징수 방식을 담았습니다. 예전, 내전은 외교 의례와 제사, 과거 제도를 포함했고 병전은 군사 제도와 병력 동원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형전은 형벌의 종류와 재판 절차를, 공전은 도로, 교량, 건축 등 공공토목 사업의 기준을 각각 담았습니다. 이 육전체계는 중국 주례의 이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지만
조선의 현실 행정 환경에 맞게 독자적으로 재구성된 독창적 결과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왕의 권력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조문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법을 어겼을 때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통치 권력도 법에 종속된다는 이념이 성문법전에 새겨진 것은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또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 질서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조선 사회 구조의 기본 골격을 고정시켰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경국대전 호전에는 여성의 재산 상속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축소된 것은 유교적 종법 질서가 강화된 결과였습니다. 성종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제도적 성취는 1478년 홍문관의 설치였습니다. 홍문관은 궁중 도서관의 기능을 맡는 동시에 왕의 자문과 경연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학술, 정치기관으로 새롭게 설계된 관청이었습니다. 홍문관의 설치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함께 3사, 를 이루는 언론, 견제 체계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사간원은 왕과 고위 관리의 잘못을 직언하며 홍문관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습니다. 이 3사 체제는 어느 한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견제와 균형의 장치로 성종은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성종 재위 기간 3사에서 올라온 간언의 건수는 역대 어느 왕의 치세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으며 이는 성종이 신하들의 직언을 장려했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3사를 무력화하는 데 집착한 것은 바로 이 기관들이 왕의 독단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성종이 지향한 정치 이상은 유교 경전에 뿌리를 둔 도학정치였습니다. 도학정치란 왕이 성리학의 이치를 깨달아 도덕적으로 완전한 성인군주가 되면 백성들이 저절로 교화되어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유교적 이상이었습니다. 이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경연이었으며 성종은 역대 어느 왕보다 경연을 열심히 열었습니다. 경연은 왕이 성리학 경전을 신하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국정 현안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성종 시대의 경연 기록은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방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침, 낮, 저녁 하루 3차례 경연을 여는 삼강경연을 실시한 날도 드물지 않았으며 성종은 이를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여겼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경연 자리에서 성종은 신하들의 직언을 경청했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결정을 번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당시 신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도학정치의 이상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으니 경연은 성종이 신하들의 학문적 능력을 평가하고 인재를 발탁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성종 시대의 경연 문화는 이후 조선의 모든 왕이 따라야 할 군주 통치의 이상적 모델이 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활기찬 치세에 조선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새로운 세력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상도 선산 출신의 유학자 김종직이 있었으니 그는 1431년에 태어나 영남지방 성리학의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종직의 학문적 뿌리는 고려말 저리로 유명한 성리학자 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학통은 김숙자를 거쳐 아들 김종직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길제, 김숙자,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이 학통은 단순한 학문 계보를 넘어 저리와 도덕 실천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신적 가치관의 계승이기도 했습니다. 1459년 문과에 급제한 김종직은 오랫동안 함양군수, 선산부사, 밀양부사 등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서재에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모아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김갱필, 정여창, 남효온, 이목유호인 등 김종직의 제자들은 훗날 조선 사림의 2세대를 이루는 인물들이 되었으며 이들은 스승보다 더욱 철저한 도학자를 자처했습니다. 사림이란 선비들의 숲이라는 뜻으로 향촌에서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도덕적 실천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지식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림은 학문이 곧 정치라는 신념 아래
도덕적으로 수양된 선비만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기존 권력층에 대한 날카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성종이 1476년 친정을 시작하면서 영남 사림들을 중앙정계에 대거 등용한 것은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성종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김종직이 이조 참판에 오르고 그의 제자들이 3사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조선 정계의 지형도는 서서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는 살인보다 훨씬 일찍 깊이 뿌리내린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훈구파였습니다. 훈구파는 세조의 왕위 찬탈, 즉 1453년 개유정난을 도운 공신들과 그 후예들로 30년 이상 조선 권력의 핵심을 장악해온 거대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정인지 등 1세대 훈구 공신들은 성종 초에 이미 원로 대신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자제와 사위, 문생들이 조정 곳곳에 포진하며 세력을 이어갔습니다. 훈구파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왕실과 겹겹이 쌓인 혼인 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왔는데 이들에게 부와 권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성종이 사림을 중앙정계에 등용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세조 이래 비대해진 훈구 세력을 견제할 대항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3사의 자리를 잡은 사림 관료들은 훈구 세력의 불법적인 토지 겸병과 권력 남용을 탄핵과 간언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이지만 당시 훈구 원로 한명회의 재산은 경복궁 인근의 대저택과 전국에 퍼진 광대한 토지를 합쳐 수천 결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림과 훈구의 갈등은 성종 시대에는 표면 아래 잠복해 있었지만 이 두 세력이 언젠가는 격렬하게 충돌할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성종 시대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조선의 문화와 학문이 눈부시게 꽃핀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1493년 반포된 악학괴범은 조선 궁중음악의 이론 악기, 무용 복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음악 백과사전으로 조선 음악 역사의 이정표였습니다. 성현, 유자광, 박곤, 김복근이 공동으로 편찬한 이 책에는 127종의 악기와 수십 가지 의례 음악이 수록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도 조선 음악 연구의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로 꼽힙니다.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조선 최초의 통사로 서거정 등 학자들이 성종 치세에 완성한 대규모 역사 편찬 사업이었습니다. 동국여지승남 1481은 전국 8도의 지리, 산물, 인물, 역사, 풍속을 집대성한 인문지리서로 조선 사람들이 자국 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 자신도 시문에 뛰어났으며 신하들과 함께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는 문화적 교류를 즐겼는데 이 시기의 문인들은 성종을 학문하는 왕의 전형으로 추앙했습니다. 이처럼 법치와 제도, 학문과 문화 모든 면에서 성종의 치세는 조선 역사의 전성기로 기록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태평성대의 이면에는 훗날 폭풍의 씨앗 시대는 비극적인 사건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479년 성종은 투기와 방자한 행실을 이유로 두 번째 왕비 윤씨를 폐위했고 3년 뒤인 1482년에는 사약을 내려 그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폐비 윤씨에게는 성종의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훗날의 연산군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을 알게 된 그는 살인과 훈구를 넘어 조정 전체를 향한 폭발적인 보복을 시작합니다. 성종이 심어놓은 두 개의 씨앗 경국대전이라는 법치의 이상과 살인, 훈구의 갈등이라는 현실에 불시은 그가 1494년 세상을 떠난 직후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종의 모든 업적을 단숨에 뒤흔든 폭군 연산군의 시대와 조선 역사상 선비들의 피가 처음으로 낭자하게 흘렀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의 비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